학대를 증명하기 위해 멍자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는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뇌를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재구성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실체, 즉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 지식이 퍼져나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한 번의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유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폭풍처럼 몰아치던 애정 공세가 갑자기 냉혹한 침묵으로 돌변하는 감정의 채찍질. 농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라와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은 말들. 그리고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긴장감.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정말 비정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경학적 손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속적인 학대 환경은 우리 몸의 코르티솔과 같은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고 감정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며 아주 작은 위협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각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뇌의 잘못된 회로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립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삶에서 사라진 한참 뒤에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트라우마가 구체적으로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깊고 세밀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본래 뇌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내가 사는 집에 있고 내 옆에서 잠을 자고 혹은 나를 낳아준 부모일 때 뇌는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발성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복합 트라우마입니다. 이 만성적인 트라우마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위협 대응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신경계를 장악하여 투쟁, 도피, 경직 혹은 수능 반응 상태에 영원히 갇히게 만듭니다. 이때 과도하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신경염증을 유발하고 뇌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공포센터인 편도체, 기억과 학습의 중심인 해마, 그리고 이성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의 공포 경보기,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뇌에서 편도체는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실제 위험이 있을 때만 경보를 울리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환경에서는 이 편도체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과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의 높아진 목소리, 미세한 톤의 변화, 심지어 갑작스러운 침묵까지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보를 울려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도체는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고 비대해집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복합 트라우마 환자들의 뇌 연구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만성적인 불안과 공황 발작, 그리고 감정적 플래시백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거의 학대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반응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신체 기억으로 저장되어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격렬한 반응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학대를 통해 우리의 편도체를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도록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려는 걸까? 나는 또 버림받게 될까? 내 진실은 또 부정당하겠지? 우리의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능적인 뇌 손상의 결과입니다. 둘째, 기억의 도서관, 해마입니다. 해마는 우리가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장기간의 학대 환경 속에서 해마는 글자 그대로 위축됩니다. 이는 복합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MRI 연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브레인 포그, 즉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기억에 공백이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억 속시간 순서를 의심하고 자신이 겪은 사건의 버전을 의심하며 급기야 자신의 온전한 정신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현실을 부정하며 해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스라이팅에 의해 더욱 악화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을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버전으로 재구성하도록 강요합니다. 결국 우리 뇌에 현실 필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셋째, 우리 뇌의 현명한 어른, 전두엽 피질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뇌에서 가장 진화한 부분으로 논리, 추론, 의사결정, 계획, 충동 조절, 감정 통제 등을 관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신의 사령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뇌가 오랫동안 코르티솔에 잠겨 있으면 이 전두엽 피질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말 그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선택지 앞에서 압도당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스스로가 어리석고 멍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브레인 혹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브레인 포그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된 것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 기능을 멈춘 것입니다. 지금은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일단 도망쳐야 할 때라고 뇌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쉬지 않는 정체성의 고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성찰, 내면의 대화, 자서전적 기억을 담당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의 뇌에서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의 대화를 곱씹고 과도하게 분석하며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뒀을까? 이게 정말 학대였을까? 어쩌면 내가 과민 반응한 건지도 몰라 와 같은 수치심 기반의 생각의 늪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부당한 경험을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뇌의 처절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나침반이 고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믿도록 당신을 길들였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그 거짓말을 무한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죄수이자 간수인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뇌뿐만이 아닙니다. 뇌와 몸을 잇는 미주신경 역시 공격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정신뿐만 아니라 뇌와 주요 장기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통해 자율신경계 전체를 교란시킵니다. 트라우마가 생각 속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속에 저장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소화 불량을 겪고 호흡이 얕아지며 만성 통증이나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결코 꾀병이 아닙니다. 신경계에 저장된 트라우마가 일으키는 명백한 생리적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경계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법을 훈련받았고 아직 그 법을 잊지 못한 것뿐입니다. 많은 생존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연민을 느낄까요? 혹은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답은 거울 뉴런과 공감 능력의 왜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장기간 노출되면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연결되도록 돕는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과도하게 활성화된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갈등을 피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는 지경에 이릅니다. 타인의 기분을 읽는 데는 전문가가 되지만 정작 자기 내면 세계에는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즉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공감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공감 능력이 계속해서 당신을 해치는 데 사용되면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며 내면의 나침반을 잃어버립니다. 이 공감의 과부하 상태는 사실 당신의 감정뇌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착취당하며 결국 복종을 통한 생존을 우선시하도록 재설계된 신경학적 손상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손상 속에서 희망은 없을까요? 망가진 뇌를 다시 치유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손상되었지만 우리의 뇌는 올바른 지지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빼앗겼던 뇌의 회로를 다시 훈련시키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심리치료, 특히 EMDR이나 신체 기반 접근법, 명상 등은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 피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나 이야기 치료는 해마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는 연결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처럼 트라우마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는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학대가 당신의 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당신의 나약함으로 내면화하지 않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감정적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연결을 희생시켜가며 생존만을 위해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겪는 건망증, 불안, 감정 기복, 극심한 피로감, 그것들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몸에 실제로 존재하는 상처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파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손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뉴런 하나하나, 기억 하나하나씩 복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신경학적 전쟁에서 살아남은 존엄한 생존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학대를 증명하기 위해 멍자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는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뇌를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재구성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실체, 즉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 지식이 퍼져나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한 번의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폭풍처럼 몰아치던 애정 공세가 갑자기 냉혹한 침묵으로 돌변하는 감정의 채찍질. 농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라와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은 말들. 그리고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긴장감.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정말 비정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경학적 손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속적인 학대 환경은 우리 몸의 코르티솔과 같은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고 감정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며 아주 작은 위협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각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뇌의 잘못된 회로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립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삶에서 사라진 한참 뒤에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트라우마가 구체적으로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깊고 세밀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본래 뇌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내가 사는 집에 있고 내 옆에서 잠을 자고 혹은 나를 낳아준 부모일 때 뇌는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발성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복합 트라우마입니다. 이 만성적인 트라우마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위협 대응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신경계를 장악하여 투쟁, 도피, 경직, 혹은 수능 반응 상태에 영원히 갇히게 만듭니다. 이때 과도하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신경염증을 유발하고 뇌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공포센터인 편도체, 기억과 학습의 중심인 해마, 그리고 이성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의 공포 경보기,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뇌에서 편도체는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실제 위험이 있을 때만 경보를 울리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환경에서는 이 편도체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과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의 높아진 목소리, 미세한 톤의 변화, 심지어 갑작스러운 침묵까지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보를 울려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도체는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고 비대해집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복합 트라우마 환자들의 뇌 연구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만성적인 불안과 공황 발작, 그리고 감정적 플래시백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거의 학대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반응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신체 기억으로 저장되어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격렬한 반응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학대를 통해 우리의 편도체를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도록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려는 걸까? 나는 또 버림받게 될까? 내 진실은 또 부정당하겠지? 우리의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능적인 뇌 손상의 결과입니다. 둘째, 기억의 도서관, 해마입니다. 해마는 우리가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장기간의 학대 환경 속에서 해마는 글자 그대로 위축됩니다. 이는 복합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MRI 연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브레인 포그, 즉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기억에 공백이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억 속시간 순서를 의심하고 자신이 겪은 사건의 버전을 의심하며 급기야 자신의 온전한 정신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현실을 부정하며 해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스라이팅에 의해 더욱 악화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을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버전으로 재구성하도록 강요합니다. 결국 우리 뇌에 현실 필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셋째, 우리 뇌의 현명한 어른, 전두엽 피질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뇌에서 가장 진화한 부분으로 논리, 추론, 의사결정, 계획, 충동 조절, 감정 통제 등을 관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신의 사령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뇌가 오랫동안 코르티솔에 잠겨 있으면 이 전두엽 피질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말 그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선택지 앞에서 압도당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스스로가 어리석고 멍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브레인 혹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브레인 포그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된 것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 기능을 멈춘 것입니다. 지금은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일단 도망쳐야 할 때라고 뇌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쉬지 않는 정체성의 고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성찰, 내면의 대화, 자서전적 기억을 담당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의 뇌에서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의 대화를 곱씹고 과도하게 분석하며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뒀을까? 이게 정말 학대였을까? 어쩌면 내가 과민 반응한 건지도 몰라 와 같은 수치심 기반의 생각의 늪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부당한 경험을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뇌의 처절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나침반이 고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믿도록 당신을 길들였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그 거짓말을 무한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죄수이자 간수인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뇌뿐만이 아닙니다. 뇌와 몸을 잇는 미주신경 역시 공격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정신뿐만 아니라 뇌와 주요 장기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통해 자율신경계 전체를 교란시킵니다. 트라우마가 생각 속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속에 저장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소화 불량을 겪고 호흡이 얕아지며 만성 통증이나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결코 꾀병이 아닙니다. 신경계에 저장된 트라우마가 일으키는 명백한 생리적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경계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법을 훈련받았고 아직 그 법을 잊지 못한 것뿐입니다. 많은 생존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연민을 느낄까요? 혹은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답은 거울 뉴런과 공감 능력의 왜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장기간 노출되면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연결되도록 돕는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과도하게 활성화된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갈등을 피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는 지경에 이릅니다.
타인의 기분을 읽는 데는 전문가가 되지만 정작 자기 내면 세계에는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즉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공감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공감 능력이 계속해서 당신을 해치는 데 사용되면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며 내면의 나침반을 잃어버립니다. 이 공감의 과부하 상태는 사실 당신의 감정뇌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착취당하며 결국 복종을 통한 생존을 우선시하도록 재설계된 신경학적 손상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손상 속에서 희망은 없을까요? 망가진 뇌를 다시 치유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손상되었지만 우리의 뇌는 올바른 지지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빼앗겼던 뇌의 회로를 다시 훈련시키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심리치료, 특히 EMDR이나 신체 기반 접근법, 명상 등은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 피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나 이야기 치료는 해마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는 연결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처럼 트라우마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는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학대가 당신의 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당신의 나약함으로 내면화하지 않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감정적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연결을 희생시켜가며 생존만을 위해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겪는 건망증, 불안, 감정 기복, 극심한 피로감, 그것들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몸에 실제로 존재하는 상처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파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손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뉴런 하나하나, 기억 하나하나씩 복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신경학적 전쟁에서 살아남은 존엄한 생존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학대를 증명하기 위해 멍자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는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뇌를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재구성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실체, 즉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 지식이 퍼져나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한 번의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폭풍처럼 몰아치던 애정 공세가 갑자기 냉혹한 침묵으로 돌변하는 감정의 채찍질. 농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라와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은 말들. 그리고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긴장감.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정말 비정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경학적 손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속적인 학대 환경은 우리 몸에 코르티솔과 같은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고 감정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며 아주 작은 위협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각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뇌의 잘못된 회로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립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삶에서 사라진 한참 뒤에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트라우마가 구체적으로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깊고 세밀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본래 뇌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내가 사는 집에 있고 내 옆에서 잠을 자고 혹은 나를 낳아준 부모일 때 뇌는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발성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복합 트라우마입니다. 이 만성적인 트라우마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위협 대응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신경계를 장악하여 투쟁, 도피, 경직, 혹은 수능 반응 상태에 영원히 갇히게 만듭니다. 이때 과도하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신경염증을 유발하고 뇌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공포센터인 편도체, 기억과 학습의 중심인 해마, 그리고 이성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의 공포 경보기,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뇌에서 편도체는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실제 위험이 있을 때만 경보를 울리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환경에서는 이 편도체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과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의 높아진 목소리, 미세한 톤의 변화, 심지어 갑작스러운 침묵까지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보를 울려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도체는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고 비대해집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복합 트라우마 환자들의 뇌 연구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만성적인 불안과 공황 발작, 그리고 감정적 플래시백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거의 학대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반응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신체 기억으로 저장되어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격렬한 반응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학대를 통해 우리의 편도체를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도록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려는 걸까? 나는 또 버림받게 될까?
내 진실은 또 부정당하겠지? 우리의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능적인 뇌 손상의 결과입니다. 둘째, 기억의 도서관, 해마입니다. 해마는 우리가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장기간의 학대 환경 속에서 해마는 글자 그대로 위축됩니다. 이는 복합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MRI 연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브레인 포그, 즉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기억에 공백이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억 속시간 순서를 의심하고 자신이 겪은 사건의 버전을 의심하며 급기야 자신의 온전한 정신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현실을 부정하며 해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스라이팅에 의해 더욱 악화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을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버전으로 재구성하도록 강요합니다. 결국 우리 뇌에 현실 필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셋째, 우리 뇌의 현명한 어른, 전두엽 피질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뇌에서 가장 진화한 부분으로 논리, 추론, 의사결정, 계획, 충동 조절, 감정 통제 등을 관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신의 사령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뇌가 오랫동안 코르티솔에 잠겨 있으면 이 전두엽 피질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말 그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선택지 앞에서 압도당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스스로가 어리석고 멍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브레인 혹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브레인 포그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된 것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 기능을 멈춘 것입니다. 지금은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일단 도망쳐야 할 때라고 뇌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쉬지 않는 정체성의 고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성찰, 내면의 대화, 자서전적 기억을 담당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의 뇌에서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의 대화를 곱씹고 과도하게 분석하며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뒀을까? 이게 정말 학대였을까? 어쩌면 내가 과민 반응한 건지도 몰라 와 같은 수치심 기반의 생각의 늪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부당한 경험을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뇌의 처절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나침반이 고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믿도록 당신을 길들였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그 거짓말을 무한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죄수이자 간수인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뇌뿐만이 아닙니다.
뇌와 몸을 잇는 미주신경 역시 공격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정신뿐만 아니라 뇌와 주요 장기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통해 자율신경계 전체를 교란시킵니다. 트라우마가 생각 속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속에 저장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소화 불량을 겪고 호흡이 얕아지며 만성 통증이나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결코 꾀병이 아닙니다. 신경계에 저장된 트라우마가 일으키는 명백한 생리적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경계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법을 훈련받았고 아직 그 법을 잊지 못한 것뿐입니다. 많은 생존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연민을 느낄까요? 혹은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답은 거울 뉴런과 공감 능력의 왜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장기간 노출되면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연결되도록 돕는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과도하게 활성화된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갈등을 피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는 지경에 이릅니다. 타인의 기분을 읽는 데는 전문가가 되지만 정작 자기 내면 세계에는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즉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공감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공감 능력이 계속해서 당신을 해치는 데 사용되면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며 내면의 나침반을 잃어버립니다. 이 공감의 과부하 상태는 사실 당신의 감정뇌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착취당하며 결국 복종을 통한 생존을 우선시하도록 재설계된 신경학적 손상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손상 속에서 희망은 없을까요? 망가진 뇌를 다시 치유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손상되었지만 우리의 뇌는 올바른 지지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빼앗겼던 뇌의 회로를 다시 훈련시키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심리치료, 특히 EMDR이나 신체 기반 접근법, 명상 등은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 피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나 이야기 치료는 해마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는 연결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처럼 트라우마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는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학대가 당신의 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당신의 나약함으로 내면화하지 않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감정적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연결을 희생시켜가며 생존만을 위해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겪는 건망증, 불안, 감정 기복, 극심한 피로감, 그것들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몸에 실제로 존재하는 상처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파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손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뉴런 하나하나
기억 하나하나씩 복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신경학적 전쟁에서 살아남은 존엄한 생존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학대를 증명하기 위해 멍자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는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뇌를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재구성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실체, 즉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 지식이 퍼져나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한 번의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폭풍처럼 몰아치던 애정 공세가 갑자기 냉혹한 침묵으로 돌변하는 감정의 채찍질. 농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라와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은 말들. 그리고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긴장감.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정말 비정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경학적 손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속적인 학대 환경은 우리 몸의 코르티솔과 같은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고 감정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며 아주 작은 위협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각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뇌의 잘못된 회로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립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삶에서 사라진 한참 뒤에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트라우마가 구체적으로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깊고 세밀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본래 뇌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내가 사는 집에 있고 내 옆에서 잠을 자고 혹은 나를 낳아준 부모일 때 뇌는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발성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복합 트라우마입니다. 이 만성적인 트라우마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위협 대응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신경계를 장악하여 투쟁, 도피, 경직 혹은 수능 반응 상태에 영원히 갇히게 만듭니다. 이때 과도하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신경염증을 유발하고 뇌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공포센터인 편도체, 기억과 학습의 중심인 해마,
그리고 이성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의 공포 경보기,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뇌에서 편도체는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실제 위험이 있을 때만 경보를 울리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환경에서는 이 편도체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과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의 높아진 목소리, 미세한 톤의 변화, 심지어 갑작스러운 침묵까지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보를 울려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도체는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고 비대해집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복합 트라우마 환자들의 뇌 연구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만성적인 불안과 공황 발작, 그리고 감정적 플래시백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거의 학대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반응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신체 기억으로 저장되어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격렬한 반응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학대를 통해 우리의 편도체를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도록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려는 걸까? 나는 또 버림받게 될까? 내 진실은 또 부정당하겠지? 우리의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능적인 뇌 손상의 결과입니다. 둘째, 기억의 도서관, 해마입니다. 해마는 우리가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장기간의 학대 환경 속에서 해마는 글자 그대로 위축됩니다. 이는 복합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MRI 연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브레인 포그, 즉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기억에 공백이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억 속시간 순서를 의심하고 자신이 겪은 사건의 버전을 의심하며 급기야 자신의 온전한 정신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현실을 부정하며 해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스라이팅에 의해 더욱 악화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을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버전으로 재구성하도록 강요합니다. 결국 우리 뇌에 현실 필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셋째, 우리 뇌의 현명한 어른, 전두엽 피질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뇌에서 가장 진화한 부분으로 논리, 추론, 의사결정, 계획, 충동 조절, 감정 통제 등을 관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신의 사령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뇌가 오랫동안 코르티솔에 잠겨 있으면 이 전두엽 피질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말 그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선택지 앞에서 압도당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스스로가 어리석고 멍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브레인 혹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브레인 포그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된 것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 기능을 멈춘 것입니다. 지금은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